자, 그러면 이제 장원의 발달과 무사의 성장을 해볼게요. 이 장원의 발달과 무사의 성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탄생된 거죠? 무사, 사무라이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자, 먼저 그러면 장원제도를 이제 볼게요. 장원제도인데, 그 해열시대 때 등장한 장원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장원공령제도라고 해요. 장원공령제도. 네. 그래서 이때 장원이라는 것은 사쪽을 소유하는 사유지고, 공령이라는 국가토지죠. 그래서 장원공령제도가 이제 그 해열시대 때 형성이 돼가지고, 언제 이제 쭉 가냐면,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세팅하게 돼요. 그래서 오르마치 막부 때는 이제 전적은 이제 없어지고, 그 기내 지역 있죠. 귀족들이 살고 있는 기내 지역만 좀 있다가, 전국시대에 거쳐서 이제 도요토미 시대요시 때, 거기 또 해보시면,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뭘 내리냐면, 그 당시 이제 일장인제를 실시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병동 분리가 되면서 장원제가 완전히 해체돼요. 예. 자, 그러면 장원공령제가 이제 형성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장원을 볼게요. 장원. 자, 장원은 그 나라시대 때 형성된 장원이 있어요. 이걸 초기 장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라시대 때 이제 점점 이제 그 반전수습법이 붕괴된 나라죠. 그래서 조정에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아까 이제 간접, 영역, 사직법이라는 것들을 분포하죠. 간접, 영역, 사직법은 개간한 토지는 본인 소유하고, 그리고 이것을 세습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허용하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용했던 것이 이제 사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된 장원이 뭐냐면 간전지계 장원이에요. 네. 그래서 간첩을 해가지고 형성된 장원, 그래서 간전지계 장원인데, 이 간전지계 장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장원 영주가 주변의 농민을 고용하거나 노비나 그런데 사역시켜 개간한 전지를 중심으로 만든 거야. 개간한 땅이야. 근데 문제는 이 간전지계 장원은 결정력이 하나 빠졌어. 뭐죠? 연세권이 빠졌어. 연세권. 그러니까 거기에 세금을 내야 돼. 지금도 저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초기 장원, 간전지계 장원 10세기 이후에 쇠퇴돼요. 없어져. 그러면 이제 해열시대 때의 장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 간전지계 장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기징계 장원이라고. 기징계 장원. 거기 기징계 장원은 그 옆에 그 표 있죠? 거기 보면 장원 공령 구조라고 있죠? 기징지계 장원. 보이시죠? 네. 이 기징지계 장원인데, 이 기징지계 장원을 바탕으로 해서 해열시대 형성된 장원은 그 장원구조를 장원공령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장원공령제가 왜 형성이 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영수습법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토지가 이제 황무지화돼. 이제 국가에서는 이걸 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에게 이제 개간을 하면 이 개간된 땅을 너의 이름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개간을 해요. 그래갖고 개간돼갖고 자기 땅을 만들어. 그러면 이 개간된 땅의 주인은 그 자기 땅에 뭐냐면 이름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이름을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 명자 써가지고 묘주라고 해요. 묘주. 토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주인이라는 뜻이야. 그래갖고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묘주가 이렇게 열심히 개척을 해주면 거기에 이제 그 지행국사라는 말이 들어갔죠. 앞에. 그래서 원정시대 때 이제 지행국이라고 해갖고 어떤 국을, 수족권을 어떤 특정 사람을 다 줘요. 그러면 측근도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지행국사를 발행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 뜯어내. 그러니까 노조 입장 때는 억울한 거지. 왜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얘한테 뺏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보다 좀 힘이 큰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 모주 또는 모주 중에 좀 큰 모주를 개발 영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영주들이 모주나 개발 영주들이 그 위에 있는 표에 보시면 영가 유족 귀족들, 중앙에 유족 귀족들 있죠? 그 귀족들에게, 사원들에게 자기 땅을 기진, 바친단 말이야. 그럼 영가는 또 자기 받은 기진 땅을 좀 더 힘이 센 황가나
영주나 대상원에 갖다 바쳐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그 개발 영주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요? 안 하죠. 요주는 밑에 뭐예요? 자기나 하인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복잡한 소유 구조가 형성되는데, 일단 자기인과 하인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오늘 한번 전자인 소자권을 갖고 있는 거죠. 소자권. 그 다음에 개발 영주나 묘주는 이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 관리권,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가 하인으로서 연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유효기준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유효기준과 사무는 일종의 뭐가? 1차 소유권. 그 다음에 항족과 색감과 대상원은 뭐죠? 공간은 2차 소유권. 되게 복잡하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이제 그 장원의 영주들은 그 개발용 그 자기 장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소대를 이제 설치해 관청이 있는 거. 예소대는 주로 누굴 임명할까? 그 지역의 영주나 노슈를 임명해서 관리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공령도 똑같이 공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장원 영주한테 간 게 아니라 장원에서 기증계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계속 국가의 토지를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땅을 공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령도 똑같은 놈이에요. 위에 국사한테 바치면 국사가 또 위에 지행 국사한테 바치면 지행 국사가 또 국사한테 바치고 그 국사가 그 위에 있는 또 위에 있는 그 상황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먹이 구조의 그 먹이 구조가 이게 뭐야? 상납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다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그 장원을 그 제도를 뭐라고 한다? 장원 공령제라고 한다.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원 공정제가 그 당시 이제 그 무릎마침 때까지 유지가 돼요. 무릎마침. 이제 실제 붕괴는 가마고 할 텐데. 예, 그 기내 지역에서는 무릎마침까지 기내 지역 한정돼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장원 영주제가 형성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하면, 일단은 그 장원 영주제가 형성되면서 국가 토지가 줄어들죠. 세금이 안 걷히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점일까요? 세금이 안 걷히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유령 정치가 붕괴되죠. 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땅을 받은 대가로 군역에 그 의무를 줬는데 지금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의 치안이 어떻게 될까요? 물러나죠. 그러니까 지방의 치안이나 장원을 그 자기 재산을 보호해 줄 수는 그 군대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개발 영주나 모슈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자체 문자가 한대요. 그런 사람들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이들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사무라이라고 해요. 사무라이. 그럼 사무라이를 좀 설명할게요. 이 사무라이는 영어 공부는 내용이 돼요. 사무라이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유형체제 붕괴죠. 유형체제가 붕괴되면서 국가의 공병들이 이제 물론 붕괴되고 치안보안이나 장원보호를 위해서 그 당시 또 국사가 자기의 어떤 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사들이다. 그래서 사무라이라는 거. 사무라이는 국가의 공병이 아니라 뭐죠? 사병. 그래서 이 경돌문 곳곳이가 국사가 자기 주변에 뭐냐면 자체 군사요소로 보유를 했고, 그 다음에 개발 영주들, 요주들이 뭐야? 자체 무장을 했어. 또 그 장원 영주들, 그러니까 장원 영주들은 거기 밑에 이제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죠. 귀족들이 또 자신의 기승계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사를 보냈고, 여러 공동을 갖고 이제 형성돼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 개별 무사 집단이었다가 이 무사 집단이 또 합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카페 조직도 지금은 이제 점조조직이었는데 예전에 7, 80년대는 양립화하면서 또 어떻게 형성됐어요? 여러 또 카페 집단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합치고 하잖아. 똑같은 경우야. 그러면 이제 카페 집단에서도 우두머리가 필요하죠. 보수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두머리가 필요해. 이 우두머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량이라고, 동량. 근데 무사의 동량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되게 이제 그 항실 가문 중에 그 뭐냐면 좀 반계열 쪽도 이제 거기 중앙에 가기 힘드니까 거기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제 유명한 귀족 가문들 있죠. 귀족 가문들이 내려오거나 반계열 쪽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거는 그런 사람들 세우는 것이 좀 자기 무사단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무사단의 동력이 있는데, 그리고 이 무사단을 형성돼갖고 이제 이거 해갖고 무사단이 형성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무사단이 두 개 집단이 있어요. 하나가 간무해시,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무해시는 간도 지역, 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형성된 근데 나중에 타이러시의 가 여기 간무해시 출신이죠. 간무해시. 그 다음에 스리야 겐지인데 이 스리야 겐지도 나중에 가마쿠나 막부의 어떤 미나모토 가문 있죠. 이 미나모토 가문도 스리야 겐지의 동량이야. 그런 식으로 무사단이 형성되면서 이 무사단들이 지방의 세력이 확대되는데 지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예전에 좀 원종시대 때부터 어떻게 해요? 중앙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중앙에서 처음에는 이제 귀족들이나 이제 상황에 일종 호위무사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앙의 권력 다툼에 개입되면서 어떻게 되죠? 중앙 권력까지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부라는 새로운 권력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장원의 형성하고 이제 그 사무라이 등장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56페이지가 무사히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거 뭐 다 중요한 사람 다 읽어보죠. 뭐 계산청에서. 56페이지에 57페이지. 농민들로부터 증발된 동산업 구성되어 있었던 고대 군사력은 10세기에 적어들어 해체되었다. 그 후 분당과 해적이 날뛰어 토지를 마구 침탈함에 따라 지방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중앙정부는 군사지휘권을 파견하여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 이 역할은 홍족의 서류를 비롯한 중하급 귀족 계층이 맡았다. 그들은 지방에 내려가 분당과 해적을 진압한 후 일국의 지방 장관이 국사가 되거나 그 관하인 국가가 관리가 되어 계속 머물렀다. 그 일족은 직업적 전사 집단으로 당시에 스아모노라고 불렸는데 이들이 바로 무사의 시조이다. 10세기 중엽에 무사 세력이 역사의 무대에 최초로 등장한 것을 알린 사건이 일어났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 다이라노 마사카토의 난과 후지와라노 스미토모의 난이 그것이다. 이 두 차례의 난은 왜 발생했을까? 국가의 관리로서 지방 지배를 담당했던 무사가 일족의 내분이나 은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국가에 반환했고 그것이 확대되어 국가에 대한 대규모 반란으로 발전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동일한 무사 세력을 동원하여 이 두 차례의 난을 진압했고 공을 세울 자들은 이후 수도 교토에 올라와 공정의 경비나 국적의 호위를 담당했다. 원래 사무라이란 말은 성급 귀족을 호위한다는 뜻이었는데 점차 일본의 무사 자체를 뜻하는 말로 굳어진 것이다. 이처럼 중앙에서 무사의 가문이 형성될 무렵 지방에서는 무사들이 국가의 군사력으로 편입되어 갔다. 그러면서 국사의 거처를 무사가 경호하거나 국사가 주최하는 사냥과 신사의 행사에 무사가 봉사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11세기 초 연해주 지방에 사는 여신족이 규슈 북부에 침입했을 때 이를 재빨리 격퇴할 수 있었던 것도 규슈의 지방무사가 잘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0세기 무사 집단이 형성될 무렵에만 해도 무사는 무예가 뛰어난 몰락 규적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11세기 중엽부터 군사 전문가인 동시에 토지 개간자 혹은 그 관리자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들은 결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방 호족과 결합하거나 혹은 무력으로 영지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사는 직접 토지를 개간해 현지의 지배자가 되고 무사는 지방 영주를 경무하기 시작했다. 한편 무사 집단 내부에서는 주인과 종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었다. 특히 11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주인과 종자의 주종관계는 더욱 발전하여 강고한 전투 집단, 즉 무사단을 생산시켰다. 그 중에서도 유력한 무사단을 이끌어 무가의 기둥으로 불렸던 것이 풍족 출신의 군사귀족인 세이와 간지와 간무 헤이시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그 장원 공룡대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보냐면 이제 그 58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토지를 기진할 이들을 있죠.
요거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토지를 기지나 이들은 장원의 현재 관리 책임자에 임명되었고 기지는 받은 장원 영전을 영가라고 불렸다. 영가는 이 장원을 대기족이나 청함받은 저우 상급의 영주인 본가에게 다시 기진했다. 영가와 본가는 권세를 이용해 조세 면제권과 국사의 토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이들은 예소를 임명하고 그를 통해 하사 공문을 지휘하여 장원을 지배했다. 이러한 장원을 기진직의 장원이라고 한다. 장원과 공룡의 토지는 유력한 농민이 정부에게 할당되었고 그들은 토지의 경락과 납세를 받는 자라는 뜻으로 명주라고 불렸다. 명주는 경제 일부를 자기인 등 약소 농민에게 다른 일부는 하인 등 예속 농민에게 경력시키면서 영공 공사 구역을 영주에게 바쳤다. 영공은 주로 쌀 비단을, 공사는 잡채로서 생사, 상배, 채소 등 수공업 제품이나 특산물을 가리키며 구역은 노역을 뜻한다. 공령의 경우에는 관물, 임시 자벽이란 형태로 납입했다. 장원의 하사 공문과 공령의 군사, 향사 등 지방 영주들은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각각 자원 영주와 국가에 납입할 의무가 있었고 직책에 따라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었다. 기진직의 장원은 11세기 중엽에 각지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12세기에는 일반화했다. 특히 12세기 중엽에는 장원이 급증하여 공룡의 반 이상이 장원화했다. 또한 공룡도 지인국제에 의해 성격이 변질되었다. 지인국제나 일국의 지배권 전체를 상급 귀족이나 대사원 등에게 수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지배권 전체를 수여받은 이들은 지인국주라고 한다. 지인국제에 의해 공룡의 수익이 지인국주에게 돌아감에 따라 공룡도 사실상 장원과 다름없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세의 토지 제도를 장원 공룡제라고 한다. 예. 자, 그래서 장원은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기진계 장원 기숙대로 바치는 거고, 공룡은 누구한테 바치죠? 국사. 그리고 그 국사들에게 상하게 측근 세력들 이렇게 바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이제 있고요. 가마꾸나 맞고 넘어갈게요. 자, 일본은 이제 일본의 특수한 권력 구조가 이제 막구거든요. 이 막구라는 것은 원래는 쇼군의 본부가 설치된 장막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부사정권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막구가 이제 세 개가 있죠. 일본에서는 가마꾸나 막구, 우노마치 막구, 대도 막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권력을 주고받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PK라고 권력을 주고받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크게 간동 지역과 간서와 간동으로 나눠. 이게 무슨 상징을 가지고 나눈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고 저도 그 간서 지역은 이제 예전부터 정치적 중심지였죠. 네. 여기가 기내 지역. 간동은 이제 뭐냐면 오늘날 도쿄에 있는 지역이야. 간동 지역. 그래서 이 간서의 이제 대표적인 그 도시는 교토니 오사카니 이런 그 도시들이고 이 교토고 서로 이제 권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 권력의 중심이 어디야? 정치 중심 간서였죠. 기내 지역. 예. 자, 그런데 그 가마꾸나 막구는 그 간서에서 출발하는 정권이 아니라 어디죠? 간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꾸나 막부 해갖고 지역명이거든요. 그래서 간동 지역이에요. 가마꾸나 막부는. 근데 무도마치 넘어가면서 권력이 다시 어디로 넘어가죠? 간서 지역. 그래서 무도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는 이 무도마치라는 말은 뭐냐면 그 교토에 무도마치라는 지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막부가 성립됐기 때문에 무도마치 막부라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에도 시대 때는 어디 넘어가죠? 간동 지역으로 넘어가죠. 에도. 그래서 동경이죠. 이거 도쿄. 그래서 소위 간서와 간동을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터져. 그래서 서로 견제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막부 체제의 특징인데, 자, 요거 이제 구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마꾸나 막부 이제 뭐죠? 가마꾸나 막부 이전에 그 헤이시가 잠깐 전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1세기 말 정도에 타이라시라고 해서
그 회의실 쪽이 이제 정치를 독점했는데 다이나노 기요모리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했지만 이 세력들은 그걸 몰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겐페이 게센, 그래서 이제 겐페이 게센은 겐지, 세이가 겐지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식 토멸 작전을 펼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나모토 요이토모야. 자, 이 미나모토 요이토모는 그 앞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어떤 가문 출신이냐면 세이가 겐지 무사단 출신이에요. 세이가 겐지. 그래서 이제 세이가 겐지 무사단 출신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그 간동 지역에 가마쿠라부에 가마쿠라 막부를 건설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 다음에 세이타이 쇼군이 임명돼. 세이타이 쇼군이라는 것은 뭐냐? 정의대장군. 그래서 원래는 에미시를 토벌하기 위한 하나의 지책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독점함으로써 그 후에 막부의 지도자는 뭐가 되는 거죠? 쇼군, 세이타이 쇼군이 되죠. 그리고 막부에는 쇼군은 누구만이 될 수 있냐면 미나모토 시를 가문만 될 수 있어. 그래서 후에 이제 무르마치 막부도 엄밀히 말하면 미나모토 반계열 쪽이에요. 그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요토미 시대와 시작. 이 사람 막부를 못 넣었어. 태압 범죄자가 태압이라는 이름을 통치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출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미나모토 가문이 아니죠, 알고니? 그러니까 이제 막부를 설치를 허용하지 못했고 처음에 허가를 안 해줬죠. 그 다음에 에도를 쌓았던 누구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원래는 미나모토 가문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족보를 조작했어. 그래서 그 미나모토 가문의 혈족인 것처럼 족보를 조작해서 막부를 설치한 거죠. 근데 원칙은 뭐냐면 미나모토 가문만이 막부를 개설할 수 있어. 아니, 쇼군만이 소군이 될 수 있고 막부를 개설할 수 있다. 자, 하여튼 있고 초기의 정치는 뭐냐면 가마쿠라 막부는 간동을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청왕은 어디를 지배하죠? 간선을 지배해. 그러니까 이원적이었어. 통치 구조가. 그래서 이런 이원적인 지배였다. 그래서 이제 청왕에 있는 공가와 그다음 가마쿠라의 부가가 이런 이원적인 정치였는데 이것이 깨지게 된 것이 나중에 조쿠에난 때 깨지게 되죠.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정치 체제는 뭐냐? 복개인 체제라고 이제. 근데 복개인이 뭐냐면 이제 서양의 봉건 체제처럼 뭐냐면 충성의 대가로 토지의 관리권을 인정받는 거야. 인정받는 거야. 그럼 보면 쇼군이 있는데 쇼군하고 이제 무사하고 이제 있는데 쇼군하고 사무라이가 모두 다 복개인이가 아니에요. 복개인은 사무라이 중에 막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무라이를 뭐라고 하냐면 개니 중에 층을 없어서 복개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개니가 무사가 복개인이 아니라 사무라이 막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람들만 복개인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러면 복개인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개니들이 있어요. 일반 개니들. 그래서 이 복개인은 이제 한 집안의 가의 뭐냐면 수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쇼군의 부하장수지만 또 집안 자체가 있어. 집안 자체는 수장이야. 그래서 복개인을 집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주라고 해요. 소주. 그 다음에 개니들 뭐라고 하냐면 손이라고 해요. 소주가 또 자기 반 영지들 또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죠? 개니한테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을 보면요. 쇼군은 토지를 인정해요. 그러면 토지를 인정하면 두 가지 토지를 인정하는데 뭘 하냐면 보통 이제 여기는 한자로 적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복령안제. 복령안제는 뭐냐면 기존의 복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관리권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신은급여. 신은급여는 뭐냐면 새롭게 자원을 하사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하사했다는 것은 소유권도 인정하지만 주로 뭐냐? 관리권입니다. 소유권 누가 갖고 있지 아직까지는? 자원 영주들이 갖고 있잖아. 얘네도 원래부터 개발 영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자신의 관리권을 누가 인정해주면 막부가 인정해주고 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관리권 있죠. 뺐죠. 그러면 패배형 관리권을 또 나눠주죠. 두 가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면 그거에 대한 뭐냐면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본 막부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공공으로 이렇게 충성을 맹세해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이제 군역을 참가하고
그 다음에 경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노역 그 동원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 나이는데 동원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봉건제가 형성됐다.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서양의 봉건제 비슷하죠? 네. 그래서 가마쿠라 바꿀 때 봉건제도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도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지방봉건적 봉건제도예요. 그래서 가마쿠라, 부르마치는 지방 봉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에도 시대 때의 봉건제가 뭐죠? 중앙집권적 봉건제예요. 이거 좀 구별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랑 무슨 관계겠죠? 복개인이라는 관계를 뭐죠? 소시관계죠. 이걸 소주제라고 하는데, 이 소주제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가라는 게 있어요. 이해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이걸. 근데 우리나라도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 우리 지방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얘네 집안은 혈족도 있지만 비혈족 집단도 있어. 그러니까 혈족만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비혈족 집단이 더 많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 가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처럼 이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일종의 혈족을 농별된 집단보다는 일종의 직업,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집단이야. 일종의. 그래서 이제 가를 유지하는 그 지배 구조가 감옥가도시대 소시 집단인데, 소주는 주로 가마쿠라와 연결된 어떤 사람인데 곡괭이고, 소시는 어떤 사람이 갱이에요. 갱. 일반 부사. 그래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소유가 명령 받죠. 너 와서 거기에 이제 출동해라. 그러면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일족도 같이 가. 소시를 다 모집을 해갖고. 그래서 그거 가서 싸워서 이겨서 영지를 받잖아요. 영지 가질 거는 자기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가지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건 구조야. 그래서 이걸 무슨 제도가 하냐면 소유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유제가 이제 나중에 좀 붕괴가 되는데, 이제 이거 좀 뒤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영민식의 일본사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소유제 이거 별표 있죠, 이거. 통과고시. 네, 871번. 곡괭이 소유의 영지는 자손에게 부정되었다. 여성도 영지를 양도받을 수 있고 지토직에도 날아갈 수 있어 사회적 지위는 비교적 높았다. 일종은 소류라고 불리는 공과 소명의 휘하에 결집하여 영토를 분할받은 소유가 되는 적자 이외의 자제들가 영지의 크기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전시에도 소류의 통솔하에 일종이 모두 출진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소류제라고 한다. 그 때문에 부자들 사이에는 가를 중시하는 풍습이 나타나고, 소류는 일종을 보호하고 일종에게 복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부사의 생활 중에는 분마에 뭐라고 하는 일종 부사자의 관습과 도덕이 생겨났다. 그 근본은 일종 도덕이고, 특히 전장에서는 궁을 세워 가문을 빛내고 일종의 번영을 추구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때문에 부자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장려하고 전투에 대비한 훈련을 쌓았다. 주인의 헌신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정신은 후에 무자도의 기원이 되었다. 네. 그래서 소시제도가 있는데, 이제는 분할상속제라고 하는데, 가마쿠라 바꿀 때는 분할상속제였거든요. 근데 부르마치 바꿀 때 넘어가면서 단독상속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냐면 오니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마쿠라 바꿀 조직을 보죠. 아까 이 가마쿠라 바꿀은 중앙집권적 공무원제가 아니라 무슨 공무원제라고 했죠? 지방공권적 공무원제라고 했죠? 그래서 중앙에는 쇼군 아래 시켄과 레스토가 있어. 그래서 시켄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 권력의 중심이야. 그래서 잠깐 이제 뒤에 이제 표를 잠깐 보면 872페이지 보세요. 자, 원래 이제 가마쿠라 바꿀은 미나모토 요린도모가 세웠죠. 그래서 1대까지는 쇼군이 중심이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2대, 뭐냐면 미나모토 요리부터 해가지고 점점 권력이 쇼군 안에서 어디 넘어가면 쇼군의 외적 가문이었던 호조시로 넘어가요. 호조시로. 그래서 호조시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사대동까지는 있다가 완전히 이제 사또가 죽고 암살당하는데, 그때 호조 도끼마사가 넘어가. 그래서 호조 도끼마사가 이제 시키에는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이제 쇼군은 그 미나모토시 가문에서 끊어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빙에 오죠. 호시아가시비 가문이나 그 뭐냐면 황족도 초빙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는 쇼군은 형식적인 거예요. 권력이 없어요. 예. 근데 실제 권력은 누가 있다? 시켄. 그래서 호주시 집안이었는데 이 시켄도 나중에 들어가면 가마쿠라 중국에 넘어가면 도쿠쇼로 넘어가요. 도쿠쇼. 그러니까 도쿠쇼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그 호주시 집안의 중에 종가가 있거든요. 종가? 그 야스토키 쪽으로 연결된 종가가 있는데 이 집안이 도쿠쇼야. 그래서 도쿠쇼가 실제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자신의 시켄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해요. 도쿠쇼. 그리고 이제 호주시 안에서도 이 도쿠쇼 종가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마쿠라 막고는 가마쿠라 초기 때는 국경이 연합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가마쿠라 막고 때는 도쿠쇼의 그 일족 집단, 아주 조그만 그 집단 있죠. 그 안에서만 권력이 분배돼요. 그만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소외당하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가마쿠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그 원군을 기점으로 해서 가마쿠라 막고가 이제 불만한 사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마쿠라 막고가 붕괴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면 시켄지를 그대로 두고 그냥 통치하면 되지. 도쿠쇼라는 지혜로 또 물려갖고 통치하냐? 그건 똑같은 거야. 왜냐면 그 상황이 청왕지에 물려갖고 자기 아들 넘기는 것처럼 시켄이나 쇼군의 이름으로 통치하기 너무 힘든 거야. 왜? 여기가 제도 정치들이 많아. 절차들이 많고 공적인 절차들. 그래서 도쿠쇼는 그냥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이원화돼 계속. 분권화되고. 그게 가마쿠라 특징이야. 그래서 가마쿠라 실질적인 권력과 그 명분에 있는 권력이 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달라지고. 계속 이원화되고 분권화되는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막판에서 이게 이제 가마쿠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를 무슨 정치를 한다? 시켄 정치를 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앞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권력기구 중에 이제 사무라이 독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소, 그 다음에 문조스, 임구준인데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로쿠와 단다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로쿠와 단다이는 교토에 설치한 건데 왜 설치했냐면 조쿠의 난 이외에 설치한 거예요. 조쿠의 난은 그 나중에 되면 간동무사하고 간선지방무사한테 싸운 거거든요. 그 간동무사는 누가 있어요? 가마쿠라. 간선은 저기 성황벽 그 공가가 지어졌죠. 그런데 패배했어. 그러면 이제 그 중심지인 교토를 감시해야 되겠죠? 혼자고. 그래서 설치한 것이 뭐냐면 루쿠아 단다이죠. 루쿠아 단다이. 그 조쿠의 난 이후에 이제 설치됐고 거기 지방 통치로서 이제 지방장 뭐 두 개가 있는데 슈구와 집도가 있어요. 슈구와 집도는 고개인 중에 좀 큰 세력은 군단위의 슈구를 임명하고요. 그러니까 슈구는 군단위에 있어요. 국단위. 그 국의 어떤 전반적인 치안을 관리하는 거야. 국회를 통제하고 집도는 각 장원의 영지권, 관리의 어떤 토지 관리나 조세, 국량공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집도예요. 그래서 좀 작은 그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집도를 맡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그 좀 세력이 큰 건 슈고, 작은 거는 집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슈고와 집도는 원래는 간동 지역에서만 그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조쿠의 난 이후에 간서 지역까지 확대되죠. 그러면서 이제 권력 구조가 예전에는 공가와 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무가 정권으로 이동하게 거예요. 그리고 종전에 국, 군, 리, 국현리죠. 국현리 제도는 어떻게 붕괴돼요. 그건 아예 없어지지 않아. 일본은 이상하게 국사가 언제까지 에도 시대 때까지 계속 있어요. 망할 때까지. 근데 중앙에서 처음으로 그 국사를 파견해. 근데 국사는 실권이 없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없애지 않고 기존의 제도를 계속 꾸역꾸역 놔두거든요. 하여튼 그건 이제 중전에 이제 율령시대 체제가 완전 붕괴되고 이런 이제 그 집도나 슈구가
이제 집 앞으시면 특히 집도에 관한 되게 강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도가 나중에는 원래 집도는 그 자기 관리하는 그 장원에 조세를 징수해갖고 중앙에 기중도에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안 보내 이제 안 보내고 자기가 가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수탈하고 그러면서 영주도가 갈등이 일어나죠. 네, 이런 것도 좀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런 이혼하는 권력, 그 가마쿠라 막부의 공가 권력과 무가 권력이 이제 이혼하는 권력이 어느 날을 계기로 해서 끝난다. 조포의 날이. 자, 이거 별표 2개 주어오세요. 이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쇼군 미나모토 요지토가 죽음에 이제 교대 상황이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때 고토바 상황인데 그 간서 지역의 무장세력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간동 지역의 이제 무사들이 종료가 되죠. 그때 이제 누가 나서서 이제 명령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미나모토 요이토의 부인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나? 호조 마사쿠가 와가지고 연설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전에 초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잘 살 수 있는 건 다 누구 때문이냐? 막구 때문이 아니냐? 막구를 지키자. 명설을 하니까 이때 간동의 무사들이 힘을 몰수하면서 합쳐가지고 그 당시 그 상황군대하고 간서군대를 격파하죠. 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국가 권력이 전국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고토바 상황을 유배당하고 그 다음에 전공, 세운 무사 중에 패배 기족과 무사 손님을 다 몰수해서 분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까 종전에 그 자기 영지를 뭐라고 했죠? 자기 영지를 공명안이라고 했죠? 이렇게 새롭게 받은 영지를 신읍급여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간동이 강서를 지배하게 되고 그다음 르쿠아의 단다에서 설치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부가 조종을 감시하고 서일권 무사들 통제하기 교도에 설치한 기구 르쿠아 단다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공가와 무가 이혼 정권이 붕괴되고 공가 정권이 붕괴되면서 일어나되죠. 국가 정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그 아까 전에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거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이게 표시가 돼 있어. 62페이지에 보면 그 가마쿠라 막부의 이제 그 등장 배경, 그 겐페이 제이전을 통해서 그 당시 페이시아 전쟁을 이겨가지고 승리했고,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의 이제 정치 구조들이 쭉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있냐면 1184년에 가마쿠라 군사정권 있죠? 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끝까지. 1984년 가마쿠라의 군사정권은 일반 정보와 재정을 관장하는 공문소 소송과 재판을 관장하는 문주소 등 통치기관을 정비하고 1185년 한국 단위로 축포사 즉 슈고 지토를 설치했다. 슈고는 유럽 국회의원이 주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국내 국회의원을 지휘 통솔했다. 지토는 각국의 장관과 공명에 임명되어 연금 지휘와 토지 관리 및 치안 유지의 임무를 맡았다. 요리토모는 자신의 국회의원들을 슈고와 지토에 임명함으로써 전국의 군사 경찰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요리토모는 1189년 동북부의 후지와시를 멸망시키고 일본 전역에 미치는 군사 지배권을 확립했다. 내란을 종식시킨 요리토모는 1192년 세이타 쇼군이 임명되었다. 쇼군은 원래 나라 헤이안 시대 때 동북 지역에 MBC 정보를 위해 파견된 장군의 명칭이었는데 요리토모가 천황으로부터 이직책을 받음으로써 막부의 수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조포에난가 이제 집권시대를 보는데 조포에난까지 한번 볼게요. 자, 어디까지 보냐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육파라 탐지가 보이죠? 거기 그 조포에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면 육파라 탐지는 이거는 한자 넘겨 쓴 거고 이건 뭐죠?
루파 단타이에요. 루파 단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역할 담당할 때까지. 내단계 군사 통솔자이자 내란기 군사통솔자이자 막부의 창립자로서 카리스마를 지녔던 요리도무는 1199년 사망했다. 뒤를 이은 요리통모의 적자 요리이에가 독재를 지향했지만 외조부 호조 도키마사를 비롯한 유력 도케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각했다. 1203년 요리이에의 동생 사네토모가 3대 쇼군에 취임한 후 도키마사는 정소의 장관이 되어 실권을 장악했다. 이 지위를 집권이라 하며 이후 대대로 호조씨가 계승하게 된다. 호조씨의 주도로 집권 정치가 발족된 이래 유력 고키민들이 멸망했고 도키마사도 아들 요시토키에게 추방당하는 등 막부의 내용이 이어졌다. 1219년에는 쇼군 사네토모가 요리이의 아들 고교에게 암살당하여 겐지의 전통은 327년 만에 단절되었다. 집권호조 요시토키는 신앙의 쇼군으로 세우했지만 고토가 상황의 반대에 부딪혀 석관과의 후지와라노 요리스네를 새 쇼군으로 마시했다. 이와 같은 막부의 동요를 파악한 고토바 상황은 1221년 5월 거병한다. 전국의 무사에게 요시토키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은 고키민들이 호조씨가 주도하는 막부로부터 이번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요리토모의 이마민으로 사실상 가마쿠라의 주군이었던 호조 마사코를 중심으로 동국 지역의 무사들이 막부에 집결했다. 결국 막부군은 불과 1개월 만에 고토바 상황의 군사를 기멸시키고 교토를 점거했다. 이 사건을 조큐엔안이라 한다. 조큐엔안 이후 막부는 당시 천황을 폐위시키고 3명의 상황을 유배 보내는 전대 민문의 조치를 단행했다. 동시에 상황 측에 속했던 귀족과 무사의 토시 3천여 개소를 몰수하여 고케민들에게 홍공의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고케민들은 막부 성립 이래 새롭게 지토에 임명되어 서북 지역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막부군의 지도자였던 야스토키와 도키우사는 교토에 남아 유파라 탐제로서 조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예, 그러니까 조포연안의 그 결과 이제 아까 한처럼 이원적인 어떤 권력 구조가 붕괴됐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가지고 그 원의 침공을 볼게요. 873페이지. 자, 원나라는 가마쿠라 말기 때 원나라가 공격을 들었는데 그 일본에는 이걸 원구라고 해요. 원구. 원구라는 국자는 도덕국자죠. 우리가 외구할 때 국자 쓰죠. 얘는 또 원나라가 세울 때 노가쿠라고 막 그래서 사람 주고 하니까 얘도 국자를 써. 원구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근대 이전에 일본에는 그렇게 침략을 안 받았어요. 근데 외국군이 전반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게 유일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자, 원나라. 그때 원나라는 무슨 칸이었죠? 쿠미나이 칸이죠. 그래서 쿠미나이 칸이 이제 일본의 사실적인 조공을 바치고 복수를 요구했지만 막부는 거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부는 앞으로 이제 원나라가 공격할 거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공격부터 되시죠? 스시마, 이키, 큐슈, 북큐슈, 하카다마 일대로 이제 공격할 거다 해갖고 거기 일대에 이제 그 지방의 수비가 강하고 그다음에 사이코구 지방 이제 그 곡괭이들이 명령을 내갖고 이제 동원 체제를 이제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차와 2차에 거쳐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1차를 이제 일본 애들은 그 부에노 에끼는 역 무슨 사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에노는 그 당시 연호죠. 일본의 연호. 그래서 원나라 군대 3만 명과 그 다음에 고려 홍성군이 하카다마의 상륙에서 막부군과 싸우죠. 막부군이 이겨져요. 시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이 싸웠던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떤 식으로 얘네들은 싸우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마쿠라 때까지는 일단은 이제 쭉 나열돼 있어요. 기마병이 쭉 나열돼 있고 거기에 이제 대장이 와가지고 이제 통성명을 하는 거야. 나는 어떤 가문의 출신이고 직책이 뭐며 예전에 선조가 어떻고 쭉 나열해요. 그쪽도 이렇게 나열해요. 그러면 1대1을 먼저 신청해. 그래서 1대1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호각을 불고 와 하면서 그냥 기병대가
그냥 돌잖아요. 전략 전투도 없고 그냥 막 해서 패싸움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식하게 전투를 했던 거죠. 근데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자기 정복을 이제 확인해야 되거든. 제 정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목을 잘라오는 거예요. 목을 잘라. 근데 나중에 들어오면 목을 이제 또 훔쳐오는 사람이 있어. 훔쳐오고 저기 뭐 농민들 막 상인들 목 잘라가지고 전공 자기 전공처럼 이렇게 하니까 수간이다 해갖고 목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 목이 얘가 군인 출신인지 사무관인지 이렇게 그 직업이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네. 되게 무식하게 싸웠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려고 나가서 이제 대장이 나가서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대는데 몽고군들이 뭐야 저거 하면서 그냥 굶기거든요. 그래서 몽고군한테 개판 깨져요. 몽고군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몽고군들은 수십 년 동안 지금 전투를 했잖아 지금. 일단 전투 경험이 많았고 특히 그 하얀무기에 사용이 있다는 거야. 하얀무기. 그래서 이제 거기 몽고군과 일본의 전투를 그 당시 그 일본 사람이 그렸어요. 몽고 승리사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 거기 하얀 무기가 있어. 그래서 던지면 하얀 무기가 터지는 그런 이제 하얀 무기가 있는데 이 하얀 무기가 특히 다르고 또 하나는 집단요법.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라는 거 전투라는 거는 그 깡패들이 모여서 패싸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집단요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보병들이 밀집해서 공격해 들어온 거야.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칼과 당군과 장창과 그 장창할 때 말을 쓰러뜨리고 당고서 공격해두고 칼 해갖고 이렇게 전략 전술에 따라서 집단요법이죠. 그게 당한 거죠. 자, 그래서 1차 때는 크게 졌는데 근데 일본이 어떻게 패배시켰냐? 얘네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죠? 갑자기 태풍이 든 거죠. 그 태풍을 뭐라고 가미가제 신이 불령 좀 바란다. 그래서 이따가 또 2차 원정이야. 2차 원정 때는 이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한번 당해봤으니까 한가닥만에 있잖아요. 얘네가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방죽을 쌓았죠. 방죽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하얀무기가 그렇게 소용없어. 왜냐면 이게 한번 이게 위험하다니까 이제 피하는 방법을 다 알겠죠. 나한테 방문을 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남성분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늦게 도착하고 남성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풍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배가 파손되고 그때 이용해갖고 일본을 공격하면서 전멸시켰죠. 아니 전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 죽였죠. 그래서 이 1차나 2차도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이겼다? 폭풍, 태풍, 가미가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은 이걸 신풍이다. 우리가 신에게 빚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다. 그리고 일본은 신이 보호해준 나라이다.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신고의식이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 신호도 보호받는다. 그건 잘못된 어떤 민족의식이 형성된 거. 그 계기가 된 거죠. 신고의식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막판에 가미가제라는 말도 맞죠. 네, 가미가제. 여기서 나와요. 가미가제가. 자, 그래서 하여튼 영향을 보면요. 복갱이 세력이 굶히겠다. 왜냐면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근대 시대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싸울 때 먹을 거, 전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마련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국회의원들은 이제 전쟁이 나면 일단 돈이 없으면 상인들이 돈 빌려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기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받아갖고 이렇게 빚을 청산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전쟁은 이겨도 실제로 필요 없어 남는 게. 왜냐면 그 몽고족들이 땅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가 몽고족 땅을 뺏어가서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빚을 지는 거야. 전투 경험 지불하지 못하니까 채무를 되게 많이 주고 근데 파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외에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가 이건 뭐냐면 몽고족 물러나는 후에 얘네들이 또 어디 공격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가닥만 경계를 되게 강화시켜요. 그래서 많이 동원당해. 그러니까 이것도 돈 들어가죠. 근데 돈 안 줘. 그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는 도쿠쇼 집안만 뭐죠? 권력을 나눠갔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일반 국회의원들 맡고 있는 불만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몰락을 해서 아쿠투가 돼요. 아쿠투는 뭐냐면 우리 말로 악당이죠.
악당은 뭐냐면 그 마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사 집단들이야. 이 아쿠트 악당들은 그 당시 이제 그 장원 돌아다니면서 영국이 약하고 뭐 불지르고 마크에 대항을 해요. 그래서 이 그 아쿠트 중에 일부가 나중에 가마쿠나 마쿠 타도에 또 성공을 쓰는 중 그 가마쿠나 마쿠의 이제 뭐냐면 범위에서 벗어난 통제를 받지 않은 무사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족의식 강화 그 다음에 소노제가 붕괴된다. 그래서 이제 마쿠가 몽골 재침입하자. 그 다음에 비국개인들, 일반 개인들이죠. 이 소시들에게 독립적으로 뭐냐면, 경비를 하도록 명령을 해요. 전투에 나가도록.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소노가 소시를 같이 이끌고 나갔는데, 이제 소는 무시해버리고, 소시 보고 이제 뭐냐면 저기 명령에 따라서 소시 명령 안 따도 되니까 곳곳에 배치를 해요. 그러면서 소노와 소시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 그래서 따로 근무하면서 소노제가 붕괴된다. 자, 이런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가마쿠나 마쿠를 선택하게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럼 원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72페이지 펴보세요. 72페이지. 자, 이거 몽고의 침략 관련된 내용인데 72페이지 직접 읽어보시고 이거는 뒤에 나오는 가마쿠나 섹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마쿠나 섹태 부분은 아까처럼 이제 이후에 이제 몽골 침략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는데, 자, 어디 이제 보냐면, 74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해갖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덕정적 내용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5페이지. 복개니의 몰락을 막는 건 불가능했다. 그 부분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가마쿠나 마쿠 세트에 관련된 내용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막부의 호조씨는 서일본의 휴보를 대폭 경질하고 각국의 휴보직을 일종으로 채웠다. 가마쿠라 말기까지 전국 휴보의 반 이상인 30개 국을 호조씨가 차지했을 정도였다. 게다가 도쿠도는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 향만, 장원 등도 직접 지배 아래 넣어 영지를 방대항적으로 부풀려갔다. 이처럼 호조씨 일족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도쿠도의 가신인 미우치 비토의 세력이 커지자 쇼군의 가신인 유역 북해인과 집토직을 해임한 무사들의 불만이 쌓여갔다. 몽골 침략 등 대외적 위기를 계기로 도쿠도의 전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변이 발생했다. 도키무대가 사망한 이듬해 1285년 미우치비토의 지도자 다이라노 요리스나가 유력 북해인이자 도쿠도의 외척인 이다치 야스 모리를 멸망시켰다. 이후 도쿠도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만한 세력은 마쿠네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293년 요리스나는 도키무네의 아들 사다토키에 의해 살해당했지만 미우치비토의 정계 진출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사다토키의 아들 다카토키의 시대는 미우치비토의 전횡을 휘둘렀다. 한편 몽골 침략을 전후한 무렵 장원국영제에 입각한 사회체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농업과 산업의 발달, 화폐경제의 발전, 생산력의 향상은 농촌사회의 변화를 불렀으며 그 속에서 장원영주와 지토에 대한 농민의 저항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기나이와 그 주변에서는 장원영주에 대항하는 지토나 비국해인 신흥 부사들이 무력을 내세워서 연공의 납입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불법 행위를 억압하는 마쿠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악당이라 불린 부사의 움직임은 이윽고 각지로 확대되어 농민의 저항운동과 함께 장원영주와 마쿠로 곤혹스럽게 했다. 마쿠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직의 근간이 국해인에 있었다. 몽골의 침략은 국해인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하지만 마쿠는 그들에게 은상으로 충분한 토지를 주지 못해 신뢰를 잃고 말았다. 일반 국해인들은 거듭되는 중요한 상속에 의해 영지가 세분화되는 데다가 화폐경제의 발전에 휩쓸려 영지를 저당 매각하여 궁핍해졌다. 이 때문에 전투 동원에 의한 경계 근무나 석축지 군역은 그들의 생활을 더욱 압박했다. 국해인층의 궁핍화가 더욱 심화되자 마침내 국해인이 악당이 되는 사태마저 발생하게 되었다. 마쿠는 이러한 사태를 막고 국해인을 구제하기 위해 1297년 이른바 덕정령을 발표했다. 즉 국해인의 영지에 대해 저당 매매를 금지하고 그때까지 저당 매각한 국해인의 영지를 무상으로 돌려주게 하는 한편
복해인에 관계된 금전 소송을 수리하지 않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별 효력을 거두지 못했으며 복해인의 몰락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복해인 물약까지 좀 하나 더 두 가지 추가할 것은 뭐냐면 가마쿠나 마쿠 때는 분할상속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지가 낮아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최소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영지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상관계 경제 발달을 곧 토지의 가치나 연공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덕정령이라는 공포하게 되는데, 덕정령은 요때만 공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령마치 맞구나, 뭐 에도시대 때도 툭하면 공포해. 그러니까 덕정령은 뭐냐면 빚을 탕감해주거나 없애주겠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에도마쿠 때 그 상부화폐 경제 발달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앞에 있었던 가마쿠나나 고령마치 맞구 때 상부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쌀을 받는 연공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사들이 부패가 된 걸 예전 역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외무역 금지나 상부화폐 경제 발달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의도대로 안 됐죠. 예, 하여튼 자, 이런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 악당 있죠? 그 악당의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악당의 행위. 악당이란 장원 영주나 마토 체제에 저항하던 무사들을 말한다. 처음에는 복해인이 아닌 신은 무사층이 주를 이뤘으나 점차 복해인층이 궁핍해지면서 몰락한 복해인도 간담하게 되었다. 이들은 영공의 납입을 거부하거나 영공미를 강탈하면서 부질서를 무너뜨렸으며 마침내 가마쿠라 마쿠가 붕괴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가마쿠라 마쿠 시대 때 이제 장원을 이제 좀 볼게요. 장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무사의 경제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건데 이 가마쿠라 마쿠는 에도마쿠 시대 때 무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에도마쿠 시대 때 무사는 어디에 조사하죠? 조카마치. 그러니까 그 마쿠의 그 쇼군의 그 도쿄나 그다음 대도시 아니면 그 영지 그러니까 그 다이모들의 성 밑에 살았잖아요. 도시에 주로 거주했죠. 근데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 이 사무라이들은 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시골, 자기 영지에 거주했어요. 이게 좀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장원을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하는데, 원래 이 장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개발한 땅이에요. 예전 선조들이. 근데 지진계 장원 때부터 누구한테 소유를 넘겨줬다고 했죠? 기내에 있는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관리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 연공을 받고 그 연공의 일부는 자기가 갖은 다음에 그 나머지 대부분 누구한테 줘야 돼요? 기내 지역에 있는 도쿄에 있는 귀족들에게 줘야죠. 이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있고 그 가마쿠나 마쿠가 등장하고도 그거 번하지 않았어. 다만 이제 집도만 이런 거에 갖고 이제 그 관리하는 거 이제 지책을 받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공을 횡령해. 그러니까 갖다 바쳐야 할 연공을 아예 안 내거나 그 다음에 조금만 갖다 바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차지하게 돼.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가마쿠라 마쿠 때는 더 심해지는데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행태들이 하니까 이게 이제 자원정주적 복귀가 대립하니까 자원정주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복귀가 타협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소유권을 나눠갖게 되죠. 어떻게 이제 나라는 시탈시 충분이라고 해갖고 중분이 있어요. 중분은 뭐냐면 영주하고 집도가 장원을 반을 나눠. 그래서 얘는 이쪽 반쪽은 그 영주 거고 반은 누구죠? 집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탈시 충분 나오다. 그 다음에 집도국계라는 게 있는데 집도국계라는 건 뭐냐면 옥계는 청구하다는 뜻이야. 청구. 옥계는 청구하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뭐냐면 자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연공을 누가 거둔 거야? 일단 집도가 걷어. 그리고 처분도 집도가 다 해. 그러면 조금만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10% 먹고 그 다음에 영주한테 90% 갖다 바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90% 먹고 10%만 좀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모든 청구를 해주는. 그러니까 옥계가 들어가면 보통 대신 걷는다는 뜻이야. 대신 걷는다. 그래서 집도옥계 같은 걸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원용주의 땅들은 다 누구한테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복개인이 집도한테 다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무효마치 바꿀 때는 다른 지역은 이제 장원 공룡들이 없어지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 기존적인 통제가 가능한 기내 지역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붕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집도와 농민들에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그래서 맨날 싸움하고, 그래서 농민들은 이제, 뭐냐면, 영주가 좀 상대적으로 자기 편을 드니까, 장원 영주의 횡포를, 그 장원 영주 확인하는 대관한테 그걸 보고하라고. 그렇지만 이미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지도가 갖고 있잖아. 근데 이해된 막부의 이제 행동을 보면, 막부는 이제, 최대한 지도편을 누른 것도 아니야. 영주와 지도편을 이렇게, 나름대로 국가법에 의해서 재판도 하고 이제 영지정리도 하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마 거의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보기 전에 홍주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장원 영주 생활. 장원 영주가 있는데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66페이지. 그래서 거기에 소조대가 있고 집도 중부, 뭐 집도 흑계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 무사하는 부터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는 영지를 자제들에게 군을 형식했다. 군관은 분자의 혈연적 통제 아래 모여 군가의 명령을 따랐다. 이 본가와 군가의 집단을 일국이라고 한다. 본가의 장을 총령 위의 자제를 사자라고 불렀다. 총령은 동시에 일족을 이끌고 싸우고 평소에는 선조의 제사를 집행했다. 막고는 일괄적으로 총령에게 군역을 부과했고 총령 의를 사자들에게 할당했다. 그러나 총령이 일족의 독재자는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영지의 분산을 억제하고 일족의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를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할 수 있다. 가마쿠라 시대 무사의 중심적 존재는 지토였다. 지토는 막부의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강대해지고 연공을 납부하지 않거나 농민들을 과도하게 부리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장원영주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막부가 반환하는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막부는 결코 지토의 편을 들지 않고 공평하게 판결을 내렸음이 사료상에 확인된다. 하지만 막부가 아무리 지토표에서 판결을 내리더라도 현지에 뿌리를 둔 지토의 운동을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장원영주는 어쩔 수 없이 지토에게 장원관리 일체를 맡기고 일정의 영역만 자신에게 납입하게 했다. 이를 지토국회라 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토지의 중분이었다. 즉 토지 자체를 반으로 나누거나 2대1로 분할하여 지토와 장원영주가 각각 토지의 영유권을 상호 인정한 계약이다. 분할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일개 토지 관리자였던 지토는 이 제도를 통해 장원영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게 되었다. 지토국회든 토지 중분이든 무사가 점차 토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자, 여기에는 이제 거기 총령이라는 것은 아까 읽었던 소시 있죠? 소주고 서자는 소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총령 있죠, 총령. 소주, 소시, 서자는. 예.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번 장원제 운영 과정을 이제 봤고요. 자, 경제 부분을 볼게요. 가마쿠라 시대 경제 부분에 그 대무역이 발달돼서 고려가 성공했고, 특히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의 타이란 시간의 기반을 닦고 있고요. 주로 민간 무역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동전이 그 가마쿠라 시대 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송나라 역사할 때 송나라 동전이 많이 유출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전을 쓰지 않고 중국 동전을 많이 써. 예, 그 얘네 특징이. 그다음 자라의 동업조합 등이 형성이 되는데 귀족이나 대사 같은 혼족을 속이고 그 대신 자역을 바치면서 상품을 독점 재료 판매했다. 그래갖고 일정한 이제 뭐냐면 귀족이나 대사사들의 어떤 일을 봐주면서 그 권력을 받았다고 해서 상품 독점권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화폐는 아까 동전이 유입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막부나 다이몬도 영공을 화폐로 징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화폐 납이 다이몬이나 박부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게 왜냐면, 그 화폐 가치가 이제, 그 상품화폐가 발달되면, 당연히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예. 불리한 거죠. 자, 농업에는 농업센터 향상됐고, 새로운 품종들이 도입됐고, 시민법이 발달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등이 있고 항문지가 기간됐고 이모작이 가능했다. 자, 문화적으로 보면 해양 시대의 극풍문화의 정도가 신은 문화사에 발견한 성립된 문화, 서민족 영향의 문화가 등장했는데 특히 이제 성남 원남 문화가 발달돼요. 그래서 이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가마쿠나 때는 이제 예전 공가 문화가 중심이었죠. 귀족 중심의 문화가. 근데 가마쿠나 마쿠 때부터 조금씩 공가 문화와 그 무가 문화가 같이 동조해. 그래서 서서히 이제 어느 쪽으로 옮겨가죠? 무가 문화. 그래서 무을 맞춘 때는 어느 문화가 있어요? 무가 문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있고요. 그 불교는 그 종전의 구불교 외에도 신불교가 형성돼요. 신불교가. 그래서 이제 이 신불교가 이제 등장하면서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신불교가 이제 등장한 종파가 있어. 정토종계, 청태종계, 설중계, 그 다음에 혼회, 신회, 이패, 이치대, 아이사이, 도젠 이렇게 있는데 특히 정통종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통해 불교가 대중화하는데 그 오로지 남아미타불만 외우면 뭐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정통신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마음 깊이 한 번만 외우면 돼. 그러니까 정통종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시종은 뭐냐면 모든 사람 연불만 외우면 구원되고 정불, 연불, 그 용령보다는 이 사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연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종인데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건 불교 대중화보다는 주로 이 선종은 누가 믿냐면 그 무사계층입니다. 그래서 선종계통이 들어왔다. 무사들이 주로 선종계통을 믿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좀 기억할 것은 이제 그 정토종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해양시대 들어와서 언제 일반화됐다? 가마쿠나 마쿠 때 일반화됐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걸중 양식에서 이제 송나라 걸중 양식이 들어왔고 도다사가 이제 동대사가 저기 불탔거든요. 그걸 다시 재건했다. 문화는 이제 귀족과 와파, 부사 뭐 이런 문화들이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무도마치를 넘어가요. 무도마치. 언제 시작했죠, 우리가? 3시 반에 시작했어요. 그래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어주세요.